1991년 10월 부산 금정구의 산자락에는 단풍이 한창이었습니다. 범어사 인근 작은 암자 하나가 그 숲속에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 암자를 오르는 돌계단 위로는 아침마다 향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불심 깊은 신도들이 새벽부터 찾아와 절을 올리고 공양을 드리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셋째 주 목요일 아침, 부산 시내에 사는 세 여인이 함께 그 암자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50대 초반의 김순례 씨, 같은 나이 또래의 박정숙 씨, 그리고 48배 이명자 씨였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며 10년 넘게 함께 불공을 들여온 도반이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달 초부터 잡아둔 3박 4일 기도 일정이었고 가족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김순례 씨의 남편이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자 암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암자의 유선전화기 너머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스님은 짧게 말했습니다. 사흘 전에 하산했다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다고. 그러나 세 여인은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산을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단서도 없었습니다. 스님은 조사에서 일관되게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보냈다고. 그 이후는 모른다고. 세 가족은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겨울 요양원에서 숨을 거둔 그 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봉투 하나가 발견됩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유서가 들어있었고 그 마지막 줄에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왜 스님은 30년 동안 침묵했는지, 그리고 세 여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한동안 이 사건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1년 10월 셋째 주 수요일 아침, 부산 금정구 구서동의 한 주택가에는 이른 새벽부터 불이 켜진 집이 세 곳 있었습니다. 김순례 씨, 박정숙 씨, 이명자 씨. 세 사람은 그날 아침 6시에 동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3박 4일 기도 일정이었기 때문에 각자 작은 보따리 하나씩을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불경책과 염주. 특별히 무거운 짐도 없었고 특별히 긴장된 표정도 없었습니다. 매달 한두 차례 반복해온 익숙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순례 씨는 출발 전날 저녁 남편 최병수 씨에게 밥상을 차려주며 냉장고 안에 반찬을 넣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흘치 반찬이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에게는 학교 다녀와서 혼자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박정숙 씨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먼저 싸고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 오상철 씨는 공장 아침 조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이미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짧게 인사를 나눴고 박 씨는 잘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셋 중 가장 불심이 깊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절에 다닌 지 20년이 넘었고 집 안에는 작은 불단까지 마련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초남편을 병으로 잃은 뒤로는 더욱 자주 사찰을 찾았다고 합니다. 혼자 남겨진 슬픔을 기도로 버텨내던 시절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 둘은 각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가 사찰 기도를 다녀오는 일은 늘 있는 일이었기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향한 곳은 부산 금정구 산성동 방향 깊은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습니다. 범어사에서 북쪽으로 산길을 따라 40여 분을 더 올라가야 닿는 곳이었습니다.
정식 사찰 등록이 된 곳은 아니었고 주지를 맡고 있는 스님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암자였습니다. 법명은 도성이랬고 나이는 당시 50 중반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그 암자를 지켜온 스님으로 인근 신도들 사이에서는 법력이 높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도발이 세다는 말이 돌았고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 암자를 처음 찾은 것은 3년 전인 1988년이었습니다. 이명자 씨가 먼저 알게 된 곳을 두 사람에게 소개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세 사람은 거의 매달 한 차례씩 그 암자를 오르내렸습니다. 스님과도 나직은 사이가 되었고 암자 살림을 거두는 일도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암자 마당을 쓸고 공양 준비를 돕고 촛불을 새로 꽂고 신도로서 사찰을 돕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세 사람은 약속대로 정류장에서 만났습니다. 구서동에서 산성동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려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10월에 사는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이었고 공기는 차고 맑았습니다. 세 사람은 익숙한 돌계단을 밟으며 암자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스님은 법당 안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고 세 사람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세 사람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암자의 돌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날 이후 세 여인을 본 사람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까지도 세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김순례 씨의 남편 최병수 씨가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정은 3박 4일이었으니 그날 저녁이나 늦어도 다음 날 아침에는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었고 암자에는 유선전화가 한 대 있었지만 세 사람이 올라간 뒤로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산속 암자에서 전화를 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처음 이틀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넘어가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최병수 씨는 암자의 유선전화 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울린 끝에 스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씨가 아내의 안부를 묻자 스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를 잘 마치고 사흘 전에 하산했다고. 별탈 없이 내려갔다고.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박정숙 씨의 남편 오상철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오 씨도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명자 씨의 큰아들 이재환 씨에게도 연락이 닿았고 그 역시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 집에서 동시에 여인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최병수 씨와 오상철 씨는 그날 오전 함께 금정구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은 처음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인 여성이 며칠 연락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태도였습니다. 1991년 당시의 실종 신고 처리 기준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성인은 자의로 연락을 끊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고 72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두 남편은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직접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구서동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산성동 종점에서 내린 뒤 산길을 걸어 암자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10월에 산은 이미 낙엽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산길은 한적했습니다. 40여 분을 올라 암자 마당에 들어섰을 때 스님은 법당 앞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두 남편이 아내들이 어디 있냐고 묻자 스님은 빗자루를 든 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흘 전 오후에 짐을 챙겨 내려갔다고. 자신은 암자 입구까지 배웅했다고. 그 이후는 모른다고.
두 사람은 암자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당 안 스님의 거처, 창고, 법당 뒤편 작은 텃밭. 어디에도 새 여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짐도 없었고 신발도 없었고 두고 간 물건도 없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이 암자를 살피는 동안 아무 말 없이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고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 남편이 돌아와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이번에는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향한 장소가 산속 암자라는 사실이 결합되자 단순 가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정구 경찰서 형사 2명이 암자를 직접 찾아 올라갔습니다. 형사들은 스님을 상대로 몇 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습니다. 스님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세 사람이 10월 셋째 주 수요일 오전에 암자에 도착했고 사흘 동안 법당에서 기도를 드렸으며 금요일 오후 2시쯤 짐을 챙겨 하산했다고 했습니다. 스님 외에 암자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기도하는 동안 세 사람의 상태는 이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산하는 방향도 원래 올라온 길, 즉 산성동 방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내려오던 세 여인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산성동 버스 종점에서 버스를 탄 기억이 있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991년에는 그 산길에 CCTV가 없었습니다. 버스에 승객 명부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산길을 오르고 내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 여인이 암자를 나섰다는 것은 오직 스님의 말뿐이었습니다. 경찰의 공식 수색이 시작된 것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금정구 경찰서는 형사 여러 명과 지역 소방서 대원들을 동원해 암자 인근 산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암자에서 산성동 방향으로 내려오는 등산로 전 구간, 그리고 암자 주변 반경 1km 이내의 숲이었습니다. 낙엽이 두텁게 깔린 10월의 산속을 수십 명이 한 줄로 서서 훑어 내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수색을 벌였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발 한 짝도, 보따리 하나도, 옷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수색에서는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암자 뒤편 능선을 넘어 반대쪽 사면까지 수색 구역을 확장했고 인근 계곡과 저수지 주변도 살폈습니다. 부산시 경찰국에서도 추가 인력이 파견됐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여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스님 도성을 반복적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진술 내용은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하산시켰다는 것,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는 것, 세 사람이 서로 다투거나 갈등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것, 경찰이 세 사람의 기도 내용이나 암자에서의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마다 스님은 신도의 수행 내용은 법적으로 함구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당장 혐의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색 일주일째 경찰은 암자 일대 주민과 등산객을 상대로 목격자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그 산길을 자주 오르내린다는 등산객 몇 명이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주목할 만한 진술을 남겼습니다. 금요일 오후, 그러니까 스님이 세 사람을 하산시켰다고 주장한 바로 그 시간대에 그 산길을 내려오다가 짐을 든 여성들을 본 기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었는지,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얼굴이 어땠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여성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멀리서 봤다는 정도였습니다. 이 진술이 세 사람을 본 것인지 전혀 다른 등산객을 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가족들은 수색 현장 인근에서 거의 매일을 보냈습니다. 최병수 씨는 경찰 수색대가 산에 오를 때마다 함께 올라갔습니다. 오상철 씨는 산성동 버스 종점에서 매일 오가는 버스 승객들에게 아내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사람을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명자 씨의 큰아들 이재환 씨는 직접 손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금정구 일대 전봇대와 가게 앞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세 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실종 날짜, 마지막 목격 장소, 연락처가 적힌 전단지였습니다. 1991년에 실종 전단지를 만들고 배포하는 일은 지금처럼 인쇄소에 맡기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진관에서 사진을 현상하고 손으로 글씨를 쓰고 복사기로 한 장씩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색 2주째에 접어들면서 경찰의 수색 인력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구역을 반복 수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가족들에게 단서가 나오는 대로 즉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그 말은 사실상 수색을 멈추겠다는 통보와 다름없이 들렸습니다. 경찰은 이 시점에서 수사 방향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세 사람이 자의로 잠적했을 가능성, 다른 하나는 산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스님 도성은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어 입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의 가족들은 스님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경찰도 그 확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을 때 금정산 일대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얇게 쌓인 눈이 낙엽 위를 덮었고 산길은 더욱 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새 여인이 암자에 오른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저물어 가도록 세 사람은 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992년이 되었습니다. 새 여인이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수사는 제자리였습니다. 금정구 경찰서 담당 형사는 바뀌었고 새로 배정된 형사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기록 안에는 새로운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스님의 진술, 목격자 한 명의 불분명한 증언, 수색 결과 보고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담당 형사는 수사 방향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의 주변 인물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는지, 금전 문제나 채무 관계는 없었는지, 다른 남자가 개입된 정황은 없는지. 당시 성인 여성 실종 사건에서 경찰이 흔히 적용하던 수사 방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조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어머니가 스스로 도망쳤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질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병수 씨는 나중에 그때 형사들이 던진 질문들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인물 조사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채무도 없었으며 외도나 사생활 문제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연결된 지점은 오직 하나, 그 암자와 스님 도성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스님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암자의 재정 상태와 신도들과의 금전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암자의 헌금이나 시주를 했는지, 금액은 얼마였는지, 스님과 금전적 갈등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스님은 신도들이 가끔 공양미나 소에게 시주를 했을 뿐이며 특별한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암자의 장부나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스님은 그런 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992년 봄, 경찰은 암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스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심증만으로는 영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 대목에서 수사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나중에 밝혔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그해 여름 사건은 사실상 미제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서 내부에서 이 사건에 배정되는 인력과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들어왔고 단서 없이 장기화된 실종 사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가족들이 경찰서를 찾아가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세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수 씨는 부산 시내 사찰과 암자를 직접 돌아다니며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상철 씨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연락해 실종 사건을 기사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기사가 한 차례 실렸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재환 씨는 전국 사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적어 혹시 이분이 찾아온 적 있느냐고 묻는 편지였습니다. 몇 군데서 답장이 왔지만 모두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 가족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최병수 씨의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습니다. 오상철 씨는 공장 일을 계속하면서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이명자 씨의 두 아들은 각자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삶은 계속됐지만 새 집의 어딘가에는 언제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스님 도성은 그 암자를 계속 지켰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멈춘 뒤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몇 신도들이 계속 찾아왔고 암자는 예전과 다름없이 운영됐습니다. 새 여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신도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암자를 찾는 발길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흐릿해져 갔습니다. 1997년이 되었을 때 실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실종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 처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족 중 일부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사망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끝내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아내가 살아있다고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전환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2003년 가을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금정산 북쪽 사면 암자에서 능선을 하나 넘어 내려가는 지점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에서 노후 등산로를 새로 다듬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이 능선 아래 경사면의 흙을 고르던 중 땅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뿌리나 돌덩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사매 뼈처럼 보이는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부들은 즉시 작업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정구 경찰서와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정밀 발굴 작업이 시작됐고 흙 속에서 유골이 차례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골은 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뼈 조각들이 계속 나왔고 수사팀은 복수의 인골이 같은 장소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은 즉시 폴리스라인으로 봉쇄됐고 접근이 통제됐습니다. 유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법의학 감정이 시작됐고 수사팀은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감정에는 수주일이 걸렸습니다. 유골의 상태, 매장 방식, 주변 토양의 성분까지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골과 함께 발굴된 몇 가지 유품이 수사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 플라스틱 단추, 그리고 작은 금속 물체 하나였습니다. 금속 물체는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부식되어 있었지만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염주 한 알이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은 발굴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뒤였습니다. 유골은 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모두 여성이었고 사망 추정 시점은 1990년대 초였습니다.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이 추가로 진행됐고 세 가족에게 혈액 채취 협조 요청이 갔습니다. 최병수 씨, 오상철 씨, 이재환 씨는 연락을 받은 즉시 응했습니다. 12년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전자 대조 결과는 2주 뒤에 나왔습니다. 발굴된 유골 3구는 김순례 씨, 박정숙 씨, 이명자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사람이 사라진 지 12년 만에 유골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일은 담당 형사가 직접 맡았습니다. 최병수 씨는 결과를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살아있다고 믿어왔던 사람이 땅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상철 씨는 통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재환 씨는 결과를 들은 뒤 사흘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과수의 추가 감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확인됐습니다. 세 사람의 유골에서 외상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둔기에 의한 충격으로 보이는 흔적이 두개골과 늑골 일부에서 관찰됐습니다. 자연사나 사고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의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수사는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님 도성을 소환했습니다. 유골 발견 지점은 스님이 12년 전 진술한 하산 경로에서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암자에서 능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야 닿는 사면이었고 일반 등산객이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치를 알고 그곳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산을 오래 다닌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스님은 소환에 응했지만 조사실에서도 12년 전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세 사람을 하산시켰고 그 이후는 모른다고. 유골 발견 장소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확인된 유골, 발견 위치의 지리적 특성, 스님의 일관된 의심스러운 진술. 이번에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2년 전 기각됐던 그 영장이 드디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은 유골 발견 이틀 뒤 이른 아침에 집행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팀 형사들과 과학수사대원들이 새벽 6시에 암자로 올라갔습니다. 스님 도성은 법당 안에서 새벽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영장을 제시하자 스님은 목탁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항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암자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법당 내부, 스님의 거처, 창고, 마당, 텃밭, 그리고 암자 뒤편 산자락까지. 법당 안불단 아래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 몇 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여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김순례 씨, 박정숙 씨, 이명자 씨가 암자 마당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단체 사진이었고 스님도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왜 스님의 불단 아래 숨겨진 상자 안에 있었는지 스님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는 곡괭이와 삽이 발견됐습니다. 농사나 작업용으로 쓰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날이 유독 달아 있었고 흙이 깊이 밴 흔적이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이 도구들을 증거물로 수거했습니다. 암자 뒤편 텃밭 한쪽에서는 땅이 다른 부분보다 약간 다르게 다져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수사팀은 그 자리를 조심스럽게 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무언가를 묻었다가 꺼낸 흔적처럼 보인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날 오후 경찰서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사들은 새로 확보한 증거물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세 여인의 사진에 대해서는 신도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곡괭이와 삽에 대해서는 텃밭 작업에 쓰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텃밭의 이상한 흔적에 대해서는 예전에 감자를 저장하던 구덩이가 있던 자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형사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스님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긴급 체포를 하려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명백해야 했습니다. 스님은 12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고 조사에도 순순히 응했으며 증거물을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스님을 귀가시켰습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혐의가 구체화되면 다시 소환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세 가족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12년 만에 유골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최병수 씨는 아내의 유골함을 두 손으로 안고 화장터에서 나왔습니다. 오상철 씨는 장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환 씨는 어머니 유골을 납골당에 모신 뒤 오래도록 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가 끝난 뒤 세 가족은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 유골까지 나왔으니 반드시 범인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또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압수한 증거물들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하나씩 나왔지만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곡괭이와 삽에서 혈흔이나 피해자와 연관된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스님이 설명한 대로 단순한 기념사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유골에서 확인된 외상 흔적이 타사를 강력히 시사했지만 12년이 지난 뒤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했는지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스님이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가설, 암자를 드나들던 다른 인물이 개입됐을 가능성, 세 사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 그러나 어떤 가설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이후 2차례 더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스님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되고 수사가 재개된 지 약 6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세 가족은 그 결정을 통보받고 말을 잃었습니다. 12년을 기다렸고 유골까지 찾았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그날 이후 경찰서와 검찰청을 수십 번 찾아다녔습니다. 재수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추가 증거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두 번째 전환점은 그로부터 8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2011년 봄 부산의 한 지역 방송사가 미제 사건을 다루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제작진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장기 미해결로 남아있는 사건들을 출연해다가 1991년 금정산 암자 실종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3명이 동시에 사라졌고 12년 만에 유골로 발견됐으며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음에도 불기소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즉시 세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최병수 씨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사연이 알려졌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작진이 새로운 증언자를 확보했다는 말을 전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증언자란 1990년대 초반 그 암자를 드나들었던 전직 신도였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언론에 나온 적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 제작진은 그 전직 신도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인물의 진술은 수사 기록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1991년 10월 세 여인이 암자에 머물던 바로 그 주간에 자신도 암자를 방문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짧게 들렀다가 내려온 것이었는데 그날 암자 분위기가 평소와 달리 무겁고 어수선했다고 했습니다. 스님이 몹시 예민한 상태였고
자신에게 오늘은 기도를 드리지 말고 그냥 내려가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스님의 말이니 그냥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산길에서 낯선 남자 한 명과 마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자 쪽에서 내려오는 방향이었는데 짐을 들고 있었고 걸음이 몹시 빠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몰랐고 그 뒤로 다시는 그 산에서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수사 기록에 없던 새로운 인물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도성 외에 그날 암자 주변에 다른 남자가 있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경찰의 재수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 제보 전화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방송 직후 사건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전직 신도의 진술을 토대로 그날 암자 주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당시 암자를 드나들던 신도들의 명단을 다시 확보하고 한 명씩 연락을 취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일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스님 도성이 1991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경남의 한 암자에서 신도와 금전 분쟁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다른 사찰에서 신도 관련 민원이 제기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형사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스님이 신도들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12년 전 수사 당시에는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스님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당시 스님 도성은 이미 70이 넘은 나이였고 금정산 암자는 수년 전에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부산 외곽의 작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요양원을 찾아갔을 때 스님은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조사에 응하기는 했지만 일부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낯선 남자에 대한 질문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날 암자에 다른 사람이 있었냐는 질문에 스님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수사는 1년여를 끌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직 신도의 진술만으로는 수사를 더 진전시킬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다시 잠정 중단했습니다. 새 가족은 또 한 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추가 증거가 나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그리고 스님 도성은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12월 부산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스님 도성이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83이었습니다. 임종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아침 회진에서 발견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취할 가족도 없었고 찾아오는 신도도 없었습니다. 요양원 측은 스님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사 한 벌, 염주 하나, 그리고 책상 서랍 안에 놓여있던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는 손으로 쓴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서였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부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이었고 살아생전 바로잡지 못한 것들에 대한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금정산 북쪽 사면 능선 아래 세 번째 소나무 곁에 나머지가 있다. 요양원은 이 유서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2003년 유골이 발견됐던 그 산, 그 능선으로 수사팀이 올라갔습니다. 유서에 적힌 위치를 찾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능선 아래 세 번째 소나무.
수사팀 그 자리를 조심스럽게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또 다른 유골이 나왔습니다. 한 구였습니다. 남성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과수 감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로 발견된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유골은 1991년 전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신원은 데이터베이스 대조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그 남성은 1991년 10월 부산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인물이었습니다. 세 여인이 사라진 바로 그 시기에 같은 금정산 일대에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는 단순 가출로 분류되어 있었고 두 사건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비로소 두 사건을 하나의 선으로 이었습니다. 2011년 방송에서 전직 신도가 목격했다고 진술한 낯선 남자,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산에서 사라진 남성. 두 존재가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남성이 세 여인의 실종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스님이 유서에서 나머지라고 표현한 것이 그 남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나 스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서의 단 한 줄은 답을 주는 동시에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머지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스님이 직접 그 남성을 그곳에 묻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묻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세 여인의 죽음과 그 남성의 죽음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습니까? 스님은 30년 동안 그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단 한 줄만을 남겼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새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스님 외에 다른 관련자를 특정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스님의 유서는 증거로 채택됐지만 유서 한 장만으로 사망한 사람에게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여인의 타살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있었습니다. 최병수 씨는 2025년 현재 80을 바라본 나이입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34년이 됐습니다. 그는 지금도 아내의 납골당을 한 달에 한 번씩 찾는다고 합니다. 오상철 씨는 수년 전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 중입니다. 이재환 씨는 어머니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금정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오르내리는 그 능선 어딘가에 30년의 비밀이 묻혀 있었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줄의 문장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세 여인이 그 돌계단을 마지막으로 오르던 1991년 10월의 아침, 단풍은 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산이 그토록 아름다웠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끝내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기억 한 조각이 어디선가 잊혀져 가던 그들의 이름을 붙잡는 마지막 손길입니다. 여기는 추적자들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